공무원 행정법 25년 특 A급만 판례 해설 강의입니다. 짧게 짧게 이제 쇼츠로는 다 올려드렸고요. 여기는 이제 정식 해설 강의니까 잘 정리해 놓으시면 좋은 점수, 고득점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25-3회 판례 내용의 핵심, 현장에서 경찰관이 현장에서 어, 신고 당시에는 가정폭력이 아니었더라도 이 현장에서 가능성이 확인되면 조사할 의무가 있고 안 하면 성실 의무 위반으로서 징계 사유다. 이게 핵심. 신고 당시가 아니라 현장이다. 이게 핵심. 그다음 나올 지문을 보면 그래서 첫 번째 신고 당시에 가정폭력이 아니었더라도 이제 현장에서 가정폭력 가능성이 확인되면 조사해야 하고요. 단순한 다툼 언쟁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조사표를 작성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 성실의무 위반이다. 요거 이제 나올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실의무는 기본적 의무자는 다 알고 계신 것이고요. 그래서 객관식 문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죠. 3번. 3번 단순한 다툼이다 하더라도 조사해야 되고 분류해야 되고 분류하지 않았으면 직무태만이다. 틀렸죠. 나머지는 맞죠. 1번에 가해자로부터 철저히 분리된 곳에서 피해자를 조사할 의무가 있고 상식이죠. 2번 재발 위험성을 판단할 때에는 진술뿐만 아니라 신고 이력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고려해야 되겠죠. 4번 대응 매뉴얼에 따른 일련의 조치를 충실히 하지 않았다. 그럼 성실 의무 위반이죠. 1, 2, 4번은 뭐 상식이죠. 상식. 그다음에 25-4번 판례 두 번째 박스를 보면 주택법령상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체결했다. B라는 조합이 갑과 백의로 계약을 체결했다. 매매 계약이다. 그러면 이 계약은 당연 무효냐? 아니다. 왜냐하면 단속 규정이지 효력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사법상의 무효사가 된 것은 아니고, 만약에 이제 갑이 돈을 줬는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려면 세 번째 줄에 민법상의 무효사인 통정, 허위 표시 이런 게 민법상의 무효사여야 돼요. 나올 쯤은 요 조합원 자격에 관한 주택법령 규정은 단속 규정이지 효력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사법상 계약 맺었더라도 사법상 계약 요 계약을 맺었더라도 사법상 계약은 유효죠. 유효. 무효가 된 것은 아니다. 그다음에 역시 그 밑에도 마찬가지죠. 조합 계약이 원시적 불능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통정 허위 표시 이런 게 있어야 된다. 민법상에. 객관식 문제를 보죠. 옳지 않은 것은 답은 4번이죠. 4번. 4번 자격 미달자와 계약을 체결했다면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이다. 틀렸죠. 나머지 맞죠? 1번 이 규정은 단속 규정에 불과하고, 2번 자격 갖지 못한 자와 계약하더라도 통정, 민법상의 무효 사유가 아니라면 유효한 것이고요. 2번이 제일 중요한 질문이고, 그다음에 미달자, 갑이 계약금을 납입한 후 이 계약이 무효다라고 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얘가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3번 좀 어려운 질문이죠. 그다음에 25-8번 행정대상 목적의 사용 허가는 재량이죠. 핵심 요약에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 허가 특허이고 판례에 의하면 재량이.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공법상 계약, 행정처에 이제 공법상 계약을 맺었을 때 사용 허가 특허 신청 받았을 때 계약의 내용이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이 유효하니까 재량권을 행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남용으로서 위법하다. 나올 점을 보면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 허가 특허로서 재량이다. 이건 알고 계신 것이고요. 맨날 나오는 것이고, 지금 방금 전에 봤듯이 공법상 계약, 그럼 계약 내용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량권을 행사해야 된다.
객관식을 보겠습니다. 옳은 것은 답은 3번이죠. 3번. 틀린 거는 1, 2, 4번인데 1번. 공법상 계약을 개초로 행정재산의 사용 허가 신청한 경우에 그 거부 특허 거부죠. 특허 거부는 처분이죠. 동그라미 2번에 사용 허가 재량이라면 그 거부도 재량이죠. 기속행위 틀렸고 4번에 사용 허가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량이니까 법원은 기속행위라면 행정청의 의사결정을 대신해서 직접 허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재량이니까 그런 결정을 내릴 수는 없어요. 재량권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좀 어려운 질문이고요. 기속행위에는 법원이 독자적으로 결론을 낸다. 그 질문, 잘 나오는 기출질문하고 똑같은 내용의 질문이에요. 4번은 좀 나오기 어렵고 3번은 맞는 거죠. 공법상 계약에 따라 생활을 해줄 의무가 있더라도 그 거부는 이제 대상적 계획에서는 처분이고 그 의무가 있는데 안 하면 위법하다. 그건 이제 본안 심리죠. 25-9번 특 A급 판례. 세 번째 박스를 보면 국민건강보험법상 복지부 장관이 요양급여 약제를 침익적 내용의 선별급여로 변경하는 고시를 한다. 그럼 그 약제 생산하는 갑이라는 약품 회사가 이 고시에 대해서 취소송을 제기하면 이 고시는 일반 처분,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행하여지긴 하지만 특정될 수 있는 일반 처분이고 대상 직격 충족하고 다만 행정절차법은 적용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행정절차법에 적용이 되는 당사자는 특정인이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행정절차법에 사전통지 등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라는 내용이에요. 나올 질문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첫 번째 단락 요양급여 대신 약제를 선별급여 대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고시. 이 고시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하지만 특정될 수 있는 처분, 일반 처분이고요. 개별 공시가 이런 거와 똑같은 것이고 두 번째 단락에 선별급여 대상으로 변경할 경우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처분은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전통지 등을 주의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도 반드시 나오겠죠. 옛날에 도로구역 변경 판례가 이제 이런 불특정 다수인에 관한 것이고 이것도 반드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전문적인 판단, 그거는 이제 행정청의 전문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판단 여지 이론이죠. 다수에 의한 판단 여지 독자성을 긍정하는데 재량이 굉장히 넓은 법이죠. 그 판단, 전문적인 판단, 그 판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법원이 존중해야 되고요. 가끔 나오는 질문이고 따라서 객관식 옳은 것은 답은 3번이고요. 3번 재량을 가진다. 재량. 나머지는 틀렸는데 1번 선별급여는 일반 요양급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별개 포함되지만 이제 거기서 빼는 거니까 이게 틀린 것이고 이거 기타 지문이고 나오긴 좀 어렵고요. 2번에 선별급여 대상으로 변경하는 고시를 할 때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법 줄 필요가 없죠. 적용되지 않으니까 4번에 고시 형태로 발령되는 급여 기준 변경 이거는 이제 특정인에 대한 처분은 아니지만 일반 처분 나중에 특정될 수 있기 때문에 항고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3번 2번 4번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25-12 이것도 반드시 나오겠죠. 나왔죠. 그래서 두 번째 박스를 보면 조세 1,000만 원 경정 500만 원 깎아달라 했는데 거부했다. 그런데 그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는 말은 요 조세 1,000만 원이 적법이라는 소리예요. 적법. 그러면 전심 절차 A2죠. 행정심판 필요적 전치주의니까 전심 절차했던 조세 심판원에서 심판 요건을 불충족하면 각하 재결이 나왔는데 그 각하 재결에 대해서 요거는 이제 19조 단서에 재결 고의 하자기 때문에 별도의 취소송을 가지만 그때 대상적 격은 인정되지만 이제 소외이익이
없죠. 수익이 없다. 왜냐하면 어차피 권한심리 가봐야 과세 처분은 적법하니까 수익이 없어서 각하죠, 각하.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문으로 나오면 거부 처분 취소 성에서 기각, 패소, 기각이 확정됐다. 확정되면 행정심판 각하 재결에 대한 소는 소액이 없어서 부적법하다. 이 지문이 나왔죠. 22번 옳은 것은, 그래서 옳은 것은 답은 1번이죠. 1번. 나머지는 틀렸는데 2번 조세심판은 A2의 각하 결정에 대해서 그 재결 자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항상 틀렸죠. 항상 수익이 인정돼 틀렸고, 동그라미 3번에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는 그 침해된 권리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어야 소송을 계속할 수 있죠. 없더라도 틀린 것이고, 4번에 위법한 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법, 경제, 사회 뭐 여러 가지 이익 다 포함되죠. 오로지 경제적 이익이 한정된다. 소외이익에 관한 내용이에요. 25-13 판례. 이것도 가장 유력한 특 A급 판례예요. 나올 게 분명해요. 그래서 핵심 요약에 보면 조세법규는 침익적인 것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해석하고 유추 확장은 금지되고, 맨날 나오는 지문이고, 게임 머니를 살 수 있는 핀 번호가 적힌 종이, 게임 머니 핀 번호가 적힌 종이, 얘는 인지세법상 상품권이 아니다. 왜냐하면 게임 머니는 무채물이지 물품 용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게 이제 핵심이고요. 나올 지문 게임 머니 핀번호 문서, 얘는 물품 용역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인지세 과세 대상인 상품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객관식 옳지 않은 것은 4번이죠. 4번. 그래서 게임머니 핀번호 문서를 상품권으로 해석해서 과세하면 상품권이 아니기 때문에 적법이 아니라 위법이죠. 위법. 나머지 맞죠? 1번 엄격하게 해석해야 되고 확장 해석 안 되고, 2번 상품권이 되려면 물품 용역이어야 되고, 3번 이런 무채물에 불과한 게임머니, 권리 무채물에 불과한 게임머니는 물품으로 볼 수 없다. 25-15. 이건 맨날 나오는 법리죠. 맨날 나오는 법리. 세금을 원천 징수 의무자, 이 사안의 경우에는 원천 징수 의무자가 이제 갑은행이었어요. 갑은행. 강남구 세무서에 돈을 낸다. 그럼 이 법률 관계는 원천 징수 의무자하고 세무 관청 사이에서만 발생해요. 이 명의로 냈으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라면 내는 순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돈을 반려받을 수 있는 환급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원천 납세 의무자가 이제 회사, 을 등의 회사였었어요. 회사. 납세 의무자가 아니라 징수 의무자가 있다. 이건 원천 징수에 관한 법리죠. 그래서 납세 의무자와는 국가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징수 의무자, 원천 징수 의무자하고 법률 관계가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기존에 나온 법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아실 수 있고요. 나올 지문, 충당은 국가의 이제 조세 채권이 있는데 1,000만 원이다. 그럼 갑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있다. 그걸 까는 거죠. 까는 거. 서로 퉁치는 게 민법상 상계예요. 근데 충당 대상인 조세 채권이 취소돼서 없어졌으면 갑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되살아난다라는 내용이에요. 취소되면. 두 번째 단락에 세 번째 줄에, 이것도 맨날 나오는 법리죠. 원천 징수 의무자, 갑으로부터 납부받는 순간, 3월 2일 날 납부했다. 납부받는 순간 부당이득이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 원천 징수 의무자, 갑은행 등의 명의로 납부된 세액은 국가와 고자 사이에서만 법률 관계가 발생한 것이니까 그 자가 환급 청구권자가 된다. 원천 납세 의무자, 을회사 등은 자신의 명의로 납된 세액에 관해서만 청구권자가 될 수 있다. 이건 계속 나오는 법리예요. 원천 징수 법률 관계. 특히 7급에서 잘 나오죠.
자, 24번 옳지 않은 것은 3번. 원천 납세 의무자는 자신의 명의로 직접 납부된 세액이 아니더라도 틀렸죠. 직접 환급 청구할 수 있다. 틀린 거죠. 나머지는 맞죠. 1번 초과 납부한 경우에 징수 의무자, 그럴 경우 납부한 경우에 납부한 그때의 부당이득이다. 동그라미 2번 원천 징수 의무자 갑 명의로 납부된 세액 환급 청구는 원칙적으로 징수 의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4번 과세 처분의 중대 명백한 하자가 없어 그럼 무효가 아니라 취소될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앞서서 행정소송으로 처분을 다퉈야 된다는 말은, 만약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설교 문제인데 이 취소서 과세 처분 1,000만 원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왜냐하면 공정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반소를 먼저 제기했을 경우에는 요 1,000만 원에 대해서 민사 법원이 선고 문제로서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니까 부반소로는 돈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요 과세 처분에 대해서 취소원 가서 취소 판결이 나오면 과세 처분이 이제 소멸되니까 공정력이 사라지고, 그다음에 이제 부반소에서는 선고 문제로서 당연히 심리할 수 있죠. 취소하기 전에 문제고 권해는 기관에서 취소된 후에는 공정력이 사라지니까. 4번은 좀 어려운 지문이고 잘 나오는 선결 문제 지문이죠. 25-16 요것도 7급에서 특히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7급, 여기 7급 특이의. 자, 핵심 요약의 첫 번째 줄, 서울특별시 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 기초학력 보장 지원이니까 수익적 내용의 조례죠. 수익 초과 조례는 허용된다는 거. 수익 초과 조례. 그리고 요 사무는 국가 사무를 위임받은 기관 위임 사무가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명문에 규정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지방자치단체 사무는 좀 자치사무, 단체사무가 있는데 여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쨌든 기관 위임 사무가 아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학교별 결과 공개하는 것도 알 권리 보장이기 때문에 상위법 위반이 아니다. 적법하다. 그래서 요 조례는 적법하다라는 내용이 핵심이에요. 쉽게 이제 수익 초과 조례니까 적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기관임 사무가 아니다. 지자체 사무다. 이렇게 나올 지문 첫 번째 줄에 하위법, 조례 등이 상위법에 저촉되는지가 명백하지 않다면 함부로 무효라고 선언해서는 안 되죠. 상위법령 합치되게 해석해야 되죠. 두 번째 단락, 요 지원, 수익 초과 조례는 기관 임사무가 아니라 지자체 사무다. 적법한 조례다. 옳은 것은, 객관식 옳은 것은 답은 1번이고요. 요거는 이제 지방자치법의 내용이죠. 재의결 조례안이 상위법에 위반되면 짱이 제기를 된 날로부터 20일 내에 대법원에 소제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2번 틀렸죠. 집행기관의 인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면 위법이고, 침해하지 않았으면 무조건 위법은 아니에요. 무조건 위법 틀렸고. 3번 지자체 짱의 고유한 예산 편성권을 사전에 박탈, 이런 건 안 되죠. 무효. 사전에 박탈 틀렸고. 4번 조례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무효면 전부 무효로 선언하는 것이 원칙이죠. 틀렸고. 그다음에 25-17번 국립대 총장이 포인트죠. 국립대 총장은 국립대가 공공단체이기 때문에 행정청. 그다음에 수당을 다시 뺏어가는 게 환수통지죠. 처분성 인정한 거죠. 핵심 요약에 보면 국립대 총장 행정청이 교수에게 이메일 등으로 보낸 환수급 납입안내 환수통지는 단순한 안내가 아니라 환수통지하면 돈을 돌려줘야 될 영향을 받잖아요. 처분이다, 처분. 그 다음에 거부하면 수당이 깎이는 등 직접적인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처분이고, 만약에 이제 민법상의 구제수단도 마땅치 않기 때문에 처분으로 봐야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뭐 나올 질문은 간단하죠. 첫 번째 줄에 국립대학교 총장의
환수통지는 처분이다. 처분. 권익에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법적 분쟁을 실효적으로 해결할 다른 민사소송을 찾기도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처분에 해당한다. 그걸로 이제 객관식 지문을 만든 거죠.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2번이고요. 자, 틀린 거 1번. 1번 총장이 환수하겠다고 통지한 것은 단순한 사실의 통보. 틀렸죠. 권익에 영향을 미친 처분이다. 3번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교원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실효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틀렸죠. 민사소송 등으로 확실히 구제받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처분성을 인정해야 된다. 이런 뜻이고 4번 국립대학교 총장 행정청이죠. 틀렸고 2번 이 환수통지는 처분이다. 25-19 특이기 판례 국가배상 사안인데요. 핵심 요약에 보면 저당권자의 경우에는 이 갑은 저당권자였었어요. 자동차 등록이 공무원이 실수로 이제 말소됐단 말이에요. 말소. 그럼 저당권은 살아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저당권의 침해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무원이 확인 서류도 없이 부작위해서 딴 사람한테 등록해 줘서 저당권이 날아갔다. 그러면 사익보호를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배상해야 된다. 공무원의 저당권 말소 부작위는 사익보호 규정이 있으니까 위법하고 저당권자에 대해서는 위법성 또는 상당 인과인가 인정된다. 사익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부작위의 위법성에 대한 판례 법리죠. 공공의 이익뿐만 아니라 사익도 보호하고 있어야 부작위 위법성 또는 상당 인과인가 인정된다. 참고로 이제 가압류권자는 등록이 말소되면 같이 사라지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참고. 나올 질문 볼게요. 나올 질문. 첫 번째 줄에 자동차 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확인할 의무가 있죠. 확인할 의무가 있고 이런 의무 규정은 오로지 공익뿐만 아니라 전적 부수적으로 사익, 개인의 안전, 이익 보호하기 위해서 설정된 것이다. 특히 이제 저당권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해서 자기 의무가 있는데 위반해서 그 밑에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하지 않은 자기 의무가 있는데 부작위 했을 때 그래서 자동차의 등록이 제3자에게 맞춰진 경우 그럼 갑이 이제 피해를 입을 때 그 직무상 위반 행위와 저당권자가 입은 저당권 상실의 손해 사이에 사익보호 규정이 있으니까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니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이죠. 객관식 문제를 보면 옳은 것은 4번이고요. 4번. 그래서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해서 저당권 피해 입으면 저당권 상실의 손해 상당 인과가 인정된다. 나머지 1, 2, 3 틀렸는데 1번 직무상 의무 위반이 오로지 공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그럴 때는 국가배상 청구할 수 없죠. 그 다음에 2번 법령 위반에는 성문법, 불문법 위반 이런 신의성실 원칙 위반 포함되죠. 먼저 나오는 질문이고 3번 법령을 잘못 해석해서 처분을 내렸을 때 그게 과실이 되려면 객관적 정당성 상실해야 과실이 되고 상실하지 않았으면 과실이 인정될 수가 없죠. 맨날 나오는 질문이죠. 그다음에 25-21 장애인 콜택시가 뒷좌석에는 앉을 수 있는데 보조석 탑승 제한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 핵심 요약에 보면 장애인 콜택시 이용 시 보조석 탑승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그 다음에 행정청이 과도한 부담, 불가피한 사정, 정당한 사유, 즉 합리적 이유는 차별은 행정청이 입증해야 돼요. 행정청이 입증해야 되는데 증명하지 못했으니까 증명하지 못한 한 위법한 차별에 해당한다. 나올 질문 보조석 탑승 제한하는 요 기준은 차별에 해당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당한 사유, 정당한 수요, 차별의 정당한 사유에 일정한 재정 부담이 따른다, 돈 든다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를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돈이 들더라도 탑승할게 해 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평등 원칙 위반이 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객관식 문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3번이죠. 3번. 장애인 차별금지 의무 이행하는데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는 거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죠. 답은 3번이고 나머지는 다 맞죠. 1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불리하게 대우 차별 행위이고, 2번에 차별 행위가 불가피했다. 증명 책임은 그 기관이 부담하는 것이죠. 합리적 이유는 차별이다라는 것은 4번 장애인 보조석 이용 제한 하는 것은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 25-23 판례. 얘는 이제 핵심 요약에 보시면 학교 폭력에 관한 처분, 가해 학생 학교 폭력했다 해서 취소원 가면서 집행정지 6월 1일 날 했다. 그럼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기속력이 발생해. 기속력이 발생하니까 이런 행정청이 원상 회복 또는 결과 제거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 행정청은 즉시 생기부 기재사항을 삭제, 원상 회복해야 되고, 단순히 집행 정지 중 한 것은 원상 회복이 아니죠. 그럼 이거는 위법이다. 두 번째 박스에서 하급심에서 1심에서 집행정지할 때 의견 청취했으니까 상급심에서는 다시 할 필요는 없고요. 2심에서 나올 지문 보면 첫 번째 단락에 하급심에서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쳤다. 그러면 상급심에서 의견 청취 생략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단락의 네 번째 줄 집행정지 결정이 확정되면 기속력에 따라서 처분청, 학교는 즉시 원상회복, 결과제고 조치가 뭐냐? 아, 생활기록부 조치사항 이제 삭제를 해야 된다. 삭제, 원상회복, 삭제해야 되고, 만약에 학폭의 기재를 그대로 유지하고 집행정지 중이라는 문구 부기한 것은 가해 학생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원상회복한 게 아니다. 위법하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객관식 문제. 옳지 않은 건 답은 4번이죠. 그래서 집행정지 결정이 있었을 때 본안 판결 확정 전까지, 그때가 집행정지 효력 기간이니까 요 기록부 기재 유지하는 것은 위법이죠. 유지 부합한다, 틀렸고. 나머지는 맞죠. 1번 기준력에 따라 원상 회복할 의무가 있고, 2번 하급심에서 의견 청취 거쳤으면 상급심에서 생략할 수가 있고요. 3번의 이 기록부의 집행정지 중 문구 부기하는 것은 가해 학생의 재판 초과를 치면 소지가 있으니까 아예 삭제해 버려야 됩니다. 25-24 약국이죠. 핵심 요약에 보면 의료기관 B와 병원이다. 그러면 유착된 장소에 신규 약국 등록을 해줬다. 갑에게 행정청이 등록, 개설 등록, 뭐 허가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이제 기존 약사, 을에 공정한 기회, 조제 기회를 뺏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약사, 기존 약사는 이제 원래 허가업자인데, 허가업자는 원칙 원고적 기회 없지만 경업자성에서 이런 경우에 이제 사익법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 약사, 을의 경우에는 어, 해당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전에 관한 그 매출 감소가 상당하지 않더라도 이런 담합 등으로부터 을을 보호해야 할 사익보호적이 있기 때문에 원고적이 있다라는 경업자성에 관한 판례, 특이급이죠.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올 질문 두 번째 줄에 기존 약국 개설자, 을은 기존 약국 개설자 을은 가로하는 제가 써놓은 건데, 약국 허가업자 장소에 대한 사익보호 옵션이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법률상이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단락 의료기관 B가 발행한 처방전에 관한 기존 약국 개설자의 매출 감소가 상당하지 않더라도 원고적게 인정될 수 있다. 이것도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객관식 옳지 않은 것은 답은 4번이죠. 4번. 해당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전에 관한 기존 약국 개설자의 매출 감소가 상당함이 증명되어야 한다. 틀렸죠. 나머지 맞죠. 1번에 장소적 관련성을 제한하는 규정, 이게 사기법이죠. 인근 개설자 을의 이익도 보한다. 2번 기존 약사 을은 개구직 이익 가지기 때문에 원고직이 있는 것이고, 3번 기존 약사가 해당 의료기관 B의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한 적이 있다. 그러면 원고적기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침해되는 경제적 이익이 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25-25 얘도 특혜급이에요.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 번째 박스를 보면 행정청에 과세표준 결정 통지를 해야 되는데, 통지하는 그 부작위부터 이제 핵심 요약의 첫 번째, 세금부가 제적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부작위 위법 확인 판결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침해될 소지가 없기 때문에, 소익이 없다. 각하. 그다음에 이 통지가 처분인데, 통지가 부존재, 처분 부존재 확인 소송은 무효등 확인 소송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무효등 확인 소송에서 돈을 납부했을 때 부당이득 반환 의무 이행 소송 가능하면, 예전 판례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서 확인 소송에 이행 소송에 대한 보충 소송을 요구했지만, 현재 판례는 확인 소송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소송 가능하다, 이행 소송이 가능하다 해도 확인의 이익이 있다. 그래서 이행 소송에 대한 보충성은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부존재 확인 소송도 핵심 요약의 두 번째 판례 처분이 없다는 걸 확인해 달라는 요 부존재 확인 소송도 무효등 확인 소송의 일종이고, 따라서 민사소송이 가능해도 소익이 있다. 보충성 불효한다. 나올 질문에 첫 번째, 제척기간이 경과했다. 그러면 부작위 위법 확인을 구할 소익은 상실된다. 침해될 이익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단락에 무효등 확인소송의 유형에 속하는 것이 부존재 확인소송이에요. 그래서 보충성, 이행소송이 가능한지 이런 보충성이 요구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행소송과 같은 직접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 무효확인소송도 똑같죠. 세 번째 단락, 그 법리에 따른 것이 요 처분 부존재 확인소송이다. 그래서 확인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이행소송인 부당이득 반환 소송, 직접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허용된다. 세 번째 단락은 무조건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객관식 옳지 않은 것은 답은 4번이죠. 4번 처분 부존재 확인소송. 얘는 확인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이행소송인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하다면 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틀렸죠. 가능한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이 적법이 적법. 나머지 맞죠? 1번 부작위 위법 확인 소는 무응답이란 소극적 위법 상태를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2번 과세 부가 제척 기간이 지나면 부작위 위법 확인 판결을 받을 소익이 없는 것이고, 3번에 여기 처분 부존재 확인 소송은 무효확인 소송과 마찬가지로 보충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그 내용이 이제 4번에서 틀린 지문으로 만든 것이죠. 25-26 이건 뭐 맨날 나오는 판례예요. 다시 한번 확인적 의미예요. 두 번째 박스에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그러면 청구 기간에서 이제 통상은 과세 예고 통지서 나오고, 그럼 갑이 과세 적부심사를 청구해서 적부심사하고, 적부심사 끝난 다음에 과세처분 1,00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건데, 요 청구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세금부가 했다는 말은 적부심사 절차를 아예 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박스에 청구 기간이 남았는데 처분을 해버렸다는 것은 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절차 해제는 통상 취소하지만 이러한 아예 거치지 않아 하자는 중대 명백해서 무효라는 게 판례 법리죠. 그거예요. 그래서 나올 질문에 적부심사 청구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과세처분을 했다라는 말은 첫 번째로 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했다는 뜻이니까 무효다, 무효. 그래서 OX 객관식 옳은 것은 답은 3번이죠. 3번. 지금 방금 전에 한 것이고요. 자, 나머지는 1번 틀렸죠.
적부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는 취소 사유가 아니라 무효 사유. 2번에 적부심사 청구 기간 중이면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언제든지 과세처분할 수 있다. 틀렸고. 4번에 예고 통지와 과세처분 별도의 절차예요. 함께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요. 원칙적으로. 예, 이렇게 해서 25년 특이급 판례 다 정확한 해설을 마쳤고, 미리 말씀드렸듯이 쇼츠 부분은 이제 미리 좀 간단하게 찍어 놓은 게 있고, 정확한 해설이 필요하시면 이걸 보시고,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통상 3-4년 전의 판례가 더 많이 나와요. 지금이 26년 대비다. 그러면 3-4년이면 이제 25, 24, 23이면 그 전에 뭐 20, 21, 22 요런 판례가 계속 나오고 있죠. 계속 나오고 있고, 요 3-4년 요 해당하는 최근 판례들은 점점 숫자가 점점 앞으로 기출 문제 출제된 비율이 점점 늘어갈 것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요 판례를 확실히 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나올 문제만 보는 게 낫지, 나오지도 않을 이상한 문제 그런 거 풀어보실 필요가 없어요. 판례는 무조건 나오니까. 그래서 요 특이급 판례는 꼭 잘 정리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합격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합격하셨으면 저를 많이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유튜브라든가 여러분들의 그 수단을 통해서 특히 이제 합격글 써주시면 더 좋죠. 감사드립니다.